비트코인의 세상에서 놀게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디지털 달러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승인이 두렵지 않다. 페드에 너무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는 뭐냐면 페드가 말하는 거를 너무 고지고대로 믿고 가서는 큰일 난다. 맞아요. 안녕하십니까. 태어난 김에 경제 일주 경제 분석 계속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유신익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이제 태어난 김에 경제 일주 요 카테고리에서 영상을 출연하면서 더 좋은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어가지고 보물 같은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사실 자주 의지하기도 하고 공부도 같이 하고 스터디도 같이 하시는 분이신데 바로 3프로TV의 전속 이코노미스트시죠. 저희 우리 김한진 박사님 이렇게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잠깐 그래도 혹시나 네. 저희 인사 좀 소개랑 인사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유신익 박사님하고는 오래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항상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좀 유익한 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한진 박사님은 어떠신지 모르는데 저는 사실 여의도에서 그렇고 국내에서도 약간 소수 의견이 많아요, 항상. 그래서 그런 의견을 피력하고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할 때 가끔씩 우리 김한진 박사님하고 의논을 합니다. 왜냐면 너무 독특하고 너무 거칠까봐 저도 검증 차원에서 이제 여쭙기도 하고, 최근에는 사실 저도 이제 4월 달에 출간을 하긴 했지만 김한진 박사님께서 머니스톰이라는 굉장히 여러 분야에 대해서 임팩트가 있고 그다음에 투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두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굉장히 방대하게 담으셨어요. 그래서 출간일은 2월 21일이고요. 이제 머니스톰이라고 책을 온라인상의 출판사나 이런 쪽에서 이제 좀 쳐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저 사실 머니스톰 내용이 보긴 봤는데 좀 간략하게 박사님이 이번에 좀 포인트를 주고 시청자분들께 좀 전해주고 싶으셨던 키포인트가 어디 계셨을까요? 그 부분을 좀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책은 그렇게 두껍지 않은데 내용은 뭐 잡다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죄송스럽습니다. 많은 중구난방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딱 한 가지로 요약드리면 돈 풍년은 계속될 것이다. 굉장히 좀 긍정적이죠. 사실은 돈이 전문 용어로는 통화 유동성이 다시 옛날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거는 축복의 말도 되겠지만 사실은 좀 무서운 말이거든요. 아시겠지만 물가가 잘 안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고 금리가 좀 안 떨어질 수 있다. 좀 상대적으로 어떤 때에 비해서 잘 안 떨어지느냐. 팬데믹 이전, 그러니까 2019년이라고 치죠. 2019년부터 시계를 뒤로 돌려서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2008년부터 2019년까지의 장기 경기 사이클에 비해서는 물가랑 금리가 잘 안 떨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초저금리 시대, 초저물가 시대로는 돌아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저는 봐서 이제 그런 내용을 조금 담았고요. 아울러서 이런 유동성 이런 풍년뿐만 아니라 약간 인플레이션을 조금 뒷받침하는 요인들이 동시에 여러 패러다임이 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박사님 잘 아시겠지만 분업 질서의 변화라든지 내지는 이제 환경 변화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좀 코스트 문제고요. 또 각국이 팬데믹 거치면서 상당히 이제 재정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좀 재정 곡간이 비어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재정 부실화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 인플레이션과 또 금리 상승 요인으로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작용되고 있어서 앞으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내리겠지만 과거처럼 좀 큰 폭으로 내리기는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인플레가 또 다시 기승을 부릴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거와는 조금 다른 패러다임이다. 여기서 과거라고 하면 지난 1970년대 초반부터 말씀드린 이제 팬데믹 이전까지 거의 한 40년간 출렁출렁거림이 있었습니다만은 울퉁불퉁하게 물가와 금리는 계속 떨어졌지 않습니까? 한 40년 기간 동안. 저희가 직장 생활을 한 거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저보다 더 많이 하시는. 그래서 그런 패러다임이 이제부터는 좀 중물가, 중금리 시대 거기서 좀 자산 시장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거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하시거나 무슨 금융적인 비즈니스 계획에서는 항상 사실 이제 틀릴 때도 있지만 예측 불가한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탑다운으로 이렇게 하나씩 큰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서 축차적으로 위험 변수는 뭔지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개별 자산은 어떤지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는 판단에서 이제 김한진 박사님의 이 큰 그림에 대한 이제 그림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좀 뭔가 보충이나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 제가 쓴 이번에 이제 경제의 신은 죽었다라는 책인데요. 거기서 저는 항상 경제의 현상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머니 부채는 여전히 계속 늘고 재정은 계속 풀고 그 다음에 금리가 어떻든 지표가 어떻든 간에 계속적으로 상업은행들은 대출을 계속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네. 돈은 너무 풍부하고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되돌이키기 힘든 강을 건너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다. 달리는 말이 쓸 수 없는 지경에 네. 왔다라는 것이고 여러 가지 분쟁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아지는 상황인데 전 다 인과의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유동성을 계속 부풀리는 것은 서로 간에 이제 다극화가 된 체제에서 경제 권역이 서로 자꾸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자국 우선주의로 자국 내에서의 내수를 계속 살릴 수밖에 없고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융 부분과 신용 부분을 계속 펌프업을 해야 되는 그래야지 개별 국가가 살아나는 예전 같으면 사실 이렇게 순환 무역이 잘 될 때는 저 나라가 잘 되면 우리 걸 잘 사주니까 기다리면 되지라고는 했지만 그런 부분이 깨지니까 펌프업을 다 전부 다 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미국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중국, 일본, 그다음에 한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상황인 것이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다극화의 요소라는 게 이제 전쟁 리스크까지 연결이 되다 보니까 더 돈이 없어도 더 적극적으로 풀어야 되고 재정을 지표,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잣대가 됐던 케인즈, 새 케인즈 아니면 전통 오스트리아파 대비해서 우리가 철저히 세워놨던 재정 적자, 그 다음에 국가 부채에 대한 잣대들은 이미 다 폐기가 돼버린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한마디로 금융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저성장과 다극화에 의한 트라우마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금융으로 모두 다 승부를 보려다 보니까 돈을 풀 수밖에 없고 밸류업 정책도 이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여지가 있지만 저는 전 세계적인 국가 트렌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국의 증시를 자기네 나라에서 살릴 수밖에 없는 유동성 순환이 멈춰진 구간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밸류업은 좋게 보고 있고 그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사실 뭔가 좋아지는 그림에서 투자와 순환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서 억지로 돈을 풀어야만 되는 약간 아이러니한 좋은 현상. 자본시장이 좋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그 근처에 있는 펀더가 좋기 때문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뭐 재책 내용하고 좀 많이 네, 저희 전통적으로 네, 그렇게 뭐 세밀하게 의논하지 않고 각자 썼는데 항상 네. 이렇게 수렴점이 만들어지죠. 네, 네, 재밌네요. 네. 그래서 박사님께서는 근데 일각에서 저는 요번 제 책 경제신은 죽었다에서 디지털 달러에 대한 얘기, 그다음 비트코인에 대한 네. 구분에 대한 자산의 특성, 그다음에 통화의 개혁 이 얘기를 좀 담았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했던 게 박사님이 보시는 지금 이제 디지털 달러는 본 사람만 사실 아니까 저는 이제 책을 쓰기 위해서 페이퍼웍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의 이제 ETF 승인과 함께 비트코인 자산이 이렇게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지금 우수하게 돋보이는 현상을 비단 우리가 예전엔 거품 뭐 이렇게 바이오와 똑같다 뭐 약간 폄하했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그 현상들을 이렇게 거시적으로 보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민을 많이 못했고요. 네네. 비트코인 전문가도 아니고 매크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뭐 비트코인은 그냥 뭐 대안화폐라고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애매한 네. 그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치 저장의 수단이라든지 교환의 수단 뭐 이런 화폐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에 대해서 일부를 뭐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조금 갖춰 나가는 그런 단계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좀 광의의 의미로 대안화폐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가치 저장은 어렵지만 일부 교환의 수단으로는 충분히 설득력을 조금씩
그 갖춰 나가는 그런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암호화폐가 일단은 지금 뜬 이유는 저는 앞서 말씀드린 광범위한 통화 유동성의 살포랑 저는 유관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그 돈의 일부가 조금 투기성이 있는 그런 암호화폐 시장에서 자연히 생태계를 만든 측면도 맞습니다.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통화가 다 이제 다일루션 희석화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지금 금값이 올라가고 있는 원리가 같은데요. 사실 2000년부터 GDP 대비 전 세계 M2 비율이, 그러니까 총통화를 실물 경제의 규모랑 나눈 상대적인 비율이 계속 2000년부터 올라갔거든요. 그 얘기는 본격적으로 통화가 전 세계적으로 실물 경제가 필요로 하는 양보다 더 훨씬 가속적으로 풀리는 게 2000년 닷컴 버블 이후 지금 한 20년이 좀 넘었네요. 그런 기간 동안 풀렸는데, 그 기간 중에 2000년에는 이제 그러한 암호화폐를 실제로 암호화폐는 아마 2000년 정도 초반부터 아이디어는 있었을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자신은 없는데,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 암호화폐라는 게 이제 화폐로 형태를 갖춰온 거죠. 형태를 갖춰온 거죠. 한편으로는 통화의 팽창과 그리고 화폐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 그런 것들과 연관돼서 파생적으로 나타난 조금 독특한 형태의 화폐라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지만 아무튼 투자 수단이 된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암호화폐가 지금 움직이는 거 보면 결국에는 유동성 컨디션하고, 그 다음에 금리하고 또 주식시장의 가장 그 리스크, 위험 요인, 그리고 그 위험 요인을 표현하는 뭐 가령 나스닥 이제 거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일맥상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화폐로 볼 수도 있고 일종의 투자 자산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중간 영역에서 이제 화폐적인 기능을 조금씩 갖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사실 뭐 사람들이 약간 민주주의적 성격이니까 사람들이 원하지 않습니까? 이거 거래하게 조금 저기 프레임을 만들어줘, 마켓을 만들어줘.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되니까 그래. 그러면 뭐 ETF 허용해 줄게. 이렇게 간 거죠. 우리나라는 또 많은 나라들은 아닌데 아직은 또 중앙은행의 또 약간 또 텍스 문제, 조세 회피 문제 이런 부분들과 연관이 돼 있으니까 조금 떨떠름한 거죠 아직까지는. 하지만 뭐 미국이 이번에 지난번에 ETF를 승인했다라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상징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제 책에서 이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뷰를 좀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비트코인의 세상에서 놀게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디지털 달러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승인이 두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김한진 박사님께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화폐에 있어서 가치 저장, 가치 척도, 그 다음에 매매 교환, 이게 이제 화폐의 특성인데, 매매 교환에서 우리가 매매 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신흥국들의 통화가 굉장히 그 변동과 그 가치 희석, 그 다음에 변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만나본 이제 코인 관련되는 실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아르헨티나하고 멕시코에서는 페소화의 가치 변동이 엄청나게 크고, 사실 사과라든지 음식료 하나만 사더라도 그들의 페소화를 갖다 수십 장을 들고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행 유튜브를 보니까 실제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들이 최초에는 달러를 갖다가 이제 환전을 해서 달러를 갖고 있어서 자고 일어나면 아르헨티나, 멕시코 페소와는 가치가 확 변동하니까 미리 이제 사과 사기 전에 이제 이렇게 킵해 놓고 있는 거죠. 저장을 해 놓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들의 통화 페소를 갖다가 바꿀 때 달러로 환전할 때 환전 수수료가 암시장에서 교환상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구매를 하려고 하면, 상품을 구매를 하려고 하면 달러를 내면 받아주질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상인들도 그 교환을 해주기 위해서 그 페소화 몇십 장을 그나마 갖고 있는데, 워낙에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사과 하나 살 때도 엄청나게 많은 이 지폐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잔돈이 없으니까 못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를 안 받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사려는 구매자는 어디 가가지고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반드시 달러를 또 다시 그 페소로 환전을 해야 되는, 그래서 또 환전을 이제 결국에는 살 때
또다시 바꿀 때 이렇게 두 번 환전을 하니까 수수료가 엄청나고 그런 부담이 크니까 이쪽 권역에서는 비트코인 특히 바이낸스의 영향력이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도 가격 변동은 있지만 최소한 샀다가 팔 때에 대한 수수료 부담은 적어도 없고 매매 차익도 기대를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들의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에 대해서 일부 신흥국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화폐의 모든 특성은 아니지만 아까 핵심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던 매매 교환에 있어서의 일부 기능을 통화 변동성이 큰 신흥국에 이제 인정을 해준 꼴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쪽 시장은 다르죠. G7과 함께 얼마 전에도 또 BIS에서도 이제 그리고 스위프트에서 발표가 됐지만 디지털 달러를 일단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디지털 달러를 만약에 도입하게 되면 처음에는 원투원으로 종이 1달러하고 디지털 1달러가 동일한 가치로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예전에 영국에 있었던 스털링 블록에서 이제 준비금 제도로 해서 몇 프로 이상 파운드를 가지고 써라고 규정을 해야지 런던 시장에 이제 참여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내용은 이제 그 직전에 예민수 박사님하고 찍었던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제가 설명드렸는데, 규정을 해버리면 이 디지털 코인의 가격이 처음에 1대1로 출발하지만 나중에는 절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요가 몰리니까. 왜냐하면 그건 되게 간단한 요인입니다. 처음에는 1대1로 출발하지만 우리 IRA법으로 우리가 미국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있어야지 시장에서 진출하고 판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동일한 기준으로 금융거래에서 최소 100만 원 중 10만 원은 디지털 달러로 거래하세요. 그러면 수요자가 당연히 몰리겠죠. 그러면서 디지털 달러의 가격이 높아지면 그들은 최초에는 1달러 가치로 디지털 달러를 발행을 했지만 나중에는 전통화폐로 보면 1.5, 1.4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금융수지 흑자가 발생하죠. 그러면 그걸로 원래는 1이었는데 그게 이제 1.5의 달러가 유입이 되니까 그걸로 부채를 상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남는 0.4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들은 디지털 달러를 결국에 세제의 체계까지 다 아우르는 전통적인 화폐를 완벽하게 대체하는 이제 화폐로 그들은 도입할 예정이고, 지금 최근에 백서들을 보면은 아주 멀어도 5년이고 빠르면 2년 안에 도입 예정이더라고요. G7과의 베타 테스트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다 끝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울 게 없다는 것이고, 사실 이제 참여국들이나 아니면 G7에 있는 국가들이나 우리나라 같은 이제 미국과 많은 이제 거래와 교역을 하는 입장에서는 메인 디지털,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CBDC, 우리의 이제 디지털 통화를 발행했을 때 우리가 메인이 되기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로 인한 또 변동, 가치 변동과 자산 시장의 변동, 실무 시장의 변동에 대한 두려움들을 우리는, 그리고 제2, 제3의 참여자들은 가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3프로에서도 많이 방송 이제 들으신 분은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투자 시장 쪽하고 이제 페드 금리 이슈,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어떤 방향성들, 경제 방향성이나 정책 방향성 많이 이제 방송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요즘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뷰를 보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경기가 미국이 생각보다 좋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튼 팩트는 미국 경기가 너무 좋다. 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좋기 네네. 때문에 연준은 이제 금리를 내리기 불편한 상황에 와 있고, 네네. 지금 미국 경기에 대해서 계속 연준이 잘못 보고 있다. 네. 예를 들자면 뭐 작년 12월 FOMC에서는 파월 의장이 곧 이제 금리를 내릴 걸로 이제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봤고, 시계를 1년 전으로 되돌리면 2022년 12월 FOMC에서는 재작년 연말이죠. 2023년 뭐 미국 경제 성장률을 뭐 중간값이지만 연준 위원들 19분이 0.5% 받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IMF도 뭐 한 1% 받고요. 네네.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도 뭐 조금씩 틀렸지만 미국 경제는 훨씬 많이 틀렸다. 네네. 이 정도까지 성장할 걸로 생각했는데 훨씬 더 크게 성장했고, 네. 작년에 2023년에 약간 비관적 오류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뭐 지금 녹화 시점 기준에는 아직 1분기 GDP 속보치가 안 나왔습니다만은, 하여튼 얼마가 나오든 간에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저는 2% 이상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2%는 뭐 장기 미국의 추세 성장률보다 높은 거죠. 그래서 작년에 2.5%에서 올해도
2%. 이거는 정말 센 경기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이 계속 왜 셀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 이유를 많이 대지만 가장 큰 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유동성 요인이 훨씬 그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재정 적자만 해도 재정 적자나 지금 재정 지출만 해도 사실은 경기 불황 때에 있을 법한 그러한 GDP 대비 뭐 5%, 6%의 재정 적자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팬데믹 이전 장기 평균보다 2배의 재정 지출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는 경기를 꺾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네. 그런 상태에서 파월 의장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네네. 뭐 3개월 전에 내릴 거다. 그다음에 뭐 3개월 후에는 뭐 다시 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네. 그래서 결론. 저도 틀렸지만 올해 금리 인하는 6번에서 지금 뭐 한두 번으로 축소됐지만 9월 달에 빠르면 9월 달에 첫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2% 이상 성장률이 나오면 9월에 인하하고 아마 12월에 인하할지 말지도 굉장히 고민되는 이제 그러한 연준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까지 미국의 근원 물가와 여러 가지 뭐 근원 물가를 결정하는 고용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내년 연말까지 한 5번 이상의 금리 인하는 허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5.5%가 상단이니까 4.25 내년 연말까지, 금년 연말이 아니고, 그래서 최대 한 5번의 인하 이내에서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고 있고, 올해 2번 인하하면 인하할 수 있죠. 왜냐하면 뭐 미리 뭐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인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약간 정치적인 입김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갑자기 또 경기 침체가 왔을 때는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너무 높은 기준금리이기 때문에 미리 조금 내려놓는 필요성도 있거든요.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번 정도까지는 내릴 수 있어. 하지만 길게 봤을 때 시장에서 관심이 있는 내년 연말 정도에, 내년 연말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주식시장은 현명해서 연준이 내년 연말 정도까지, 그러니까 한 1년 반 정도 이후까지 어느 정도의 궤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건가를 프라이싱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똑똑한 우리의 미스터 마켓은 그걸 프라이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그 상상력을 조금 키워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미국 경제가 너무 좋은 바람에 이렇게 많은 금리 인하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 처음에 박사님하고 이제 대화할 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연준의 기준금리가 4% 밑으로 뭐 살짝 뭐 3.75 정도까지 내릴 수는 있겠지만 그 이하로 내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컨디션에서는 뭐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지거나 뭐 무슨 뭐 은행이 뭐 망가지거나 이런 일이 있지 않는 한 이 정도의 컨디션에서는 이 미국 경기가 침체를 보여도 약간 마일드하고 소프트한 침체. 경기 확장이 내년 저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미국의 경기 호황이 2021년 1월부터 시작된 경기 호황이 지금 40개월째 경기 호황을 보이고 있는데 내년 한 중반 정도 6월 정도까지 지속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미국 경기 호황이 한 1970년 이후에 한 67개월이었거든요. 67개월을 살짝 못 미치지만 그래도 거의 한 4년 정도의 경기 호황이 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 하반기부터는 약간 레이트 사이클 경기 호황의 마지막 국면에 조금 근접하면서 여러 가지 자산 시장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동일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김한지 박사님하고 저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그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히 정리를 해드리면요. 미국이 지금 아쉬울 게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실질 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해서 1.9 정도가 나오는데 우리 실질 성장률이 올해 2%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MMT에서 얘기하기로는 MMT는 현대화폐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질 금리하고 이 실질 성장률이 비슷한 수준이 되면 여기서 물가도 내수에 의한 물가의 상승 속도도 더뎌지면서 플랫해지고 이쪽에 그 상대적으로 실질 금리가 성장하는 수준만큼 나오기 때문에 신용 우리가 소위 말해서 대출을 받고 돈을 빌리는 것도 더 확장적으로 빨리 늘지도 않고 더 확 줄지도 않는 플랫한 즉 경제를 갖다가 여기서 안 그래도 나홀로 성장으로 제일 좋은 편인데 플랫하게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포인트가 실질 이자율과 실질 금리를 맞추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들이 페드 입장에서도 금리를 갖다가 굳이 뭐 빨리 내려야 될 이유도 없는 상태이고 두 번째 포인트는 저는
작년부터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가 채권 투자하기가 더 힘든 환경이다. 작년은 지나친 오버슈팅이나 물가에 대한 불안들이 증폭이 됐던 시기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금융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TMF라고 하는 이제 미국채 ETF를 많이 이제 투자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는 그게 너무 가격이 지나치게 싸진 경향이 있었지만 올해는 반대로 금리 인하를 무조건 3번 해라는 기대가 작년부터 형성이 되어 왔기 때문에 올해 그거를 맞추지 않으면 이미 떨어져 있는 채권 금리인데 실망은 언제든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올해는 정말 조심히 신규로 투자하실 때는 조심히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드리고 싶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저는 연준의 이 페드의 영향력이 과거와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돈에 그리고 전 세계를 어떻게 보면 리딩하는 중앙은행의 역할은 동일하죠. 근데 네. 김한진 박사님이 예전에 그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 얘기 자주 좀 쓰곤 하는데 누군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통화 정책은 새가 있을 때 날아가는 새가 어느 방향을 네. 취할지 보면서 그쪽으로 던져야 하는 것이다. 즉 미래의 예견을 하고 던져야 되는 것이지 통화 정책은 현재 새가 이 부분에 있다고 거기에 현재 관점에서 탁 맞추면 새는 날아간다. 누구셨죠? 그 말씀하신 분이? 제가 그 얘기를 한 거 맞고요. 저도 어디서 들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측성과 유효성 그다음에 미래 경기에 대한 패턴들을 페드가 읽어서 그 방향을 잘 맞추면서 통화 정책을 시행해야 되는데 페드가 그냥 시장 참여자가 됐어요. 그날 나오는 지표에 따라서 네. 오늘 말 다르고 이번 달 말 다르고 다음 달 말 네. 다르고 톤 다르고 그러니까 페드에 너무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는 뭐냐면 페드가 말하는 거를 너무 고지고대로 믿고 가서는 큰일 난다. 맞아요. 네. 우리도 그들 자체가 페드도 어떤 한 큰 시장을 담당하는 어떤 참여자 중에 일부라는 마인드로서 그들의 정보를 역해석할 어떤 필요성도 상당히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김한진 박사님과 동일한 부분의 포인트들을 이제 제 관점에서 다시 재정리를 해드렸고 마지막 경기가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피크아웃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상반됩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미국은 완만하게 이제 리커버리 사이클을 갖다 앞으로 최소 5년 이상 좀 만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근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채에 대한 이제 확장 속도가 더 이상 바이든 정부에서 사실은 부채 확장 속도를 줄이겠다고는 했지만 더 이상 줄이지 않고 있는 시점이 됐고 두 번째는 미국의 AI 붐이라는 것들이 아직은 초기 성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AI 붐이 어떻게 소비자들이 직접 AI 상품을 구매하고 AI가 탑재된 그 컴퓨터 제품 그 다음에 핸드폰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나오지 않아서 수요가 그렇게 소비자들이 사는 수요는 제한이 되는데 왜 AI가 이렇게 붐업이 됐을까? 저도 이제 곰곰이 고민을 해보니까 거의 21년 2년도부터 하이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민간 펀드들, 금융 투자를 하는 펀드들에게 이 AI와 관련되는 테크 산업들에게 투자할 때 세제 인센티브를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매출이 안 일어나면 연구개발을 할 역량들은 다 사라지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 근데 매출이 당장 안 일어나도 이 안에 돌아다니는 돈들만 4조 달러가 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정부대로 돈을 부여해가지고 가게를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민간 상업은행들은 계속 어찌됐든 이익을 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에서 이제 대출을 계속 해주고 있고 그리고 내부에서는 테크 산업 쪽에서 펀딩이 계속적으로 인센티브, 세제 인센티브를 힘에 입어서 계속 돈이 돌고 있고 기업과 가게, 그 다음에 금융 상업은행으로 대표되는 금융이 어느 하나 모질할 곳이 없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적인 이슈 말씀드렸지만 페드는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듀얼 모니터링, 실업률과 물가를 컨트롤해 라고 생각하는 관점은 이미 탈피해 버렸고 우리도 거기에 원론적인 이론적인 입장에서 물가 불안하면은 경기를 조금 억제하더라도 물가 때문에 금리를 세게 올릴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뉘앙스의 그런 겁을 주면 이제 JP모건의 전 회장이신 다이먼 회장 같은 분이 나오셔가지고 금리 7% 멀지 않아 이런 말씀 8% 멀지 않아 저는 근데 그것도 넌센스다. 지금 상황에서 그들이 두려움을 그렇게 표출하고 있지만 그것이 의도된 표출이 아니라 그냥 매달 나타나는 지표에 대한
자신들이 생각한 경로와 다른 것에 대한 불안감을 표출한 정도이지 실제로 페드의 역할은 경기를 충분히 조절하고 정부가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는 만큼 그 부채를 사줘야 되는 채권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되는 롤들은 예전보다 더 막강해졌습니다. 즉 이제는 우리가 순진하게 물가를 컨트롤하려고 했으니까 금리가 되게 세게 올라가겠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보기보다 페드도 그래도 경기 망가뜨리려고 한다면 그런 징후만 보면 어쩔 수 없을 거야. 절대 세게 못 나갈 거야 라는 참여자적인 입장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 요소가 기반이 돼서 백업이 되고 있고 앞으로 상당 기간 될 거기 때문에 미국은 나홀로 성장을 거둘 수 있고 제가 최근에는 이제 작년도 재작년도 같은 경우 제가 위험하다 뭐 보수적인 뷰를 견지했지만 최근에 증시 낙관론자로 돌아섰다. 근데 그 올라서 돌아선 거 아니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큰 그림에서의 미국 정책이 돈을 절대 줄이지 않으려는 그런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네. 전체 자산 시장이 계속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소위 말해서 이거는 이제 우리 김 박사님은 더 전문이시지만 액티브 마켓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로테이션적인 액티브 마켓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시장이 이렇게 순환적으로 좋아지면은 어떤 특정한 섹터, 어떤 특정한 산업 부분, 업종만 투자해가지고 돈을 계속 버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거기서 기업 실렉션을 갖다가 또 잘해서 수익률이 확 극대화되는 그런 이제 시장으로 바뀌어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김 박사님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서 어떤 전략을 써야 될까요? 뭐 강연 같은 데서 그런 말씀드리지만 네. 자산 배분은 좀 전략적으로 일단 위험자산, 안전자산 비중을 네네. 개인의 뭐 위험 선호도라든지 네네. 또 뭐 연령대라든지 자금 규모라든지 거에 따라서 네네. 합리적으로 뭐 7대3 내지 뭐 5대5 뭐 위험자산 대 안전자산의 비중을요. 네네. 이렇게 꼭 픽스한 건 하는 건 아니고요. 뭐 조금 뭐 변해갈 수는 있지만 그거를 확 바꾸 수시로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안전자산을 한 30%, 위험자산을 한 70% 정도. 뭐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약간 공격적인 위험 선호형 포트폴리오를 하면 그 안에서 그렇게 크게 바꿀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뭐냐면 자산 배분 전략에서 이거를 수시로 바꾼다는 얘기는 시장을 보고 바꾼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시장을 보고 바꾼다라는 것은 사실은 망하는 지름길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주식 비중이 늘고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 비중이 줄고 이거는 오히려 반대로 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정석하고는 이제 거꾸로 하니까 결국에는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자산과 국내 자산도 저는 5대5로 주장을 하는데 일단 뭐 위험 자산을 70% 하면 위험 자산 중에 뭐 주식도 있겠지만 뭐 저등급 회사채도 있을 거고 뭐 하이힐드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거 안 하겠다 하면 이제 70%가 다 주식인 거죠. 그러면 주식을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실 겁니다. 국내 대 해외를 몇 대 몇으로 할 거냐. 이것도 미국장이 올라가면 더 올리고 떨어지면 미국장을 줄이고 이거는 또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자면 코스피가 지난번에 팬데믹 때 1760포인트가 갔을 때 만약에 5대5로 포트폴리오를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균등 배분한 투자자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미국장보다는 급락하면서 아마 국내 주식 비중이 쭈그러들었겠죠. 네, 그렇죠. 줄어들었으면 원래 생각하는 5대5로 맞춰놨으면 그게 그때 정답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게 쭈그러든 거를 더 쭈그러들게 만드는 게 이제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고요. 그러면 뭐 시장 예측은 하지 말라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시장 예측을 하되 너무 과격하게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우리가 지금 오늘 매크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코노미스트지만 뭐 박사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는 경제를 보고선 주식 투자를 한다? 이거는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미국 경기 얘기를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눴지만 미국 경기가 침체가 온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올까? 그러니까 어떤 경로라는 것은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투자자로서 어떤 포인트를 두고 미국 경기가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일찍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가라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기업에서 힌트를 얻어야지
기업이 고용을 줄이고 채용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해고하고 그다음에 이익이 안 나고 또 투자를 안 하고 이런 조짐들이 보인다. 하반기에 우리는 투자 안 할 거야. 하반기에 우리는 고용 줄일 거야. 이런 기업들이 많아지는데 어떻게 경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고용이 줄고 소비가 줄고 경기가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저는 기업 위주로 포인트를 잡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다. 언제 경기 침체가 오니까 지금은 투자를 계속해야 돼. 이거야말로 저는 난센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전 투자에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얘기가 밖으로 샜습니다만은 그런 관점에서 조금 우리가 매크로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그 경기의 변곡점을 일일이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매크로에서 얘기하는 주도주에 대한 힌트를 얻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주도주는 저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혁신 성장 기업들, 기술력의 헤게모니를 쥔 기업들이 경기를 이끌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기업들이 힘이 딸리거나 이런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거나 이런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너무 과도하거나 이러면 단기든 중기든 장기든 주식시장은 쉬는 것이고 그거를 이겨나갈 수 있는 EPS의 그로스가 있고 또 기업들이 계속 그쪽으로 투자를 늘리고 이런 기조라면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대응을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아무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주식이 앞서 이제 중금리 시대, 초저물가 시대는 안 온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중금리 시대, 중물가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금리 시대의 가장 합리적인 위험 자산은 전 주식이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이기잖아요. 그 다음에 중금리는 저성장을 이끌 건데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혁신 기술이잖아요. 좀 롱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장 이번 달, 다음 달 투자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주도주는 혁신성장 기업들이고 혁신성장 기업들도 물론 쪼개서 보다 보면 AI 이네이블러도 있고 AI 어댑터들도 있고 다양하겠죠. 그거는 이제 디테일을 생각할 문제고 큰 카테고리는 그 혁신성장 기업들을 많이 갖고 있는 주식시장. 그게 미국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지금 이런 혁신성장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조금 목에 찼긴 했습니다만 저는 이번 경기를 언제 꺾일지 모르지만 박사님하고 조금 다른 견해라는 것을 아까 들으셨을 텐데 아무튼 언제 꺾이든지 간에 경기가 다시 꺾임이 없이 계속 이제 호황을 보이든 간에 박사님 의견대로 어느 쪽이든 간에 혁신성장주가 그렇게 호락호락 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엔비디아가 계속 간다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엔비디아를 대체해서 다른 혁신성장주가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선수 교체를 하면서 큰 카테고리는 이 시대 정신에 맞는 4차 산업 관련된 혁신 기술주들이 조금 계속 순번이 바뀌거나 새로운 선수가 나타나면서 시장을 주도할 거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을 많이 품고 있는 미국 주식시장을 어느 정도는 비중을 두고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또 그 안정성장주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멀티플이 높은 혁신성장주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버핏이 좋아하는 종목들이죠. 사업 모델이 심플하고 밸류에이션은 아주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당하게 높고 왜냐하면 성장을 하니까요. 그리고 시장 전 세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B2C 확고한 지배력을 갖고 있는 B2C 그리고 주주 환원율도 높고 이런 고도 성장주는 아니지만 그러한 중성장주 중에서 안정된 주주 환원율의 주식들은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데 이것도 한국보다는 미국 시장에 더 많잖아요. 예를 들면 코카콜라가 그런 기업이죠. 그렇죠. 펩시코라든지 비자라든지 맞습니다. 이런 기업들이죠. 그래서 조금 요즘에 재미없는 파이자도 이제 그런 주식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종목들을 다 디테일하게는 알 수 없지만 ETF라는 훌륭한 투자 수단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좀 균형되게 포트폴리오 또 성장주와 안정성장주 또 균형되게 이렇게 갖고 또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다시 또 쭈그러들은 위험자산 비중을 다시 오히려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높이고 이렇게 대응하면 결국에는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장기간 보면 투자 성과가 높을 것 같아요.
오늘 그 투자에 대해서 완전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고 재밌는 거 김한지 박사님이 짚어주신 말씀 중에 제가 떠오르는 게 있네요. 제가 이제 은퇴하신 이제 뭐 펀드 매니저님이 계시는데 연세가 많으신 그분께서 그걸 항상 강조하세요. 투자는 패를 보고 하면은 항상 틀린다. 틀릴 가능성이 엄청 높다. 그러니까 그 포커의 게임에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포커가 세 장이 있는데 두 장을 딱 펼치고 저쪽에서 두 장을 다 펼쳐보니까 내가 이길 가능성이 커 보이니까 배팅을 할 때 그때 그 한 장에서 상대가 속이거나 심리적으로 뭔가 교란을 일으켜서 속일 가능성이 있어서 그때 큰 배팅을 할 때 항상 잃는다. 근데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심플한 얘기였던 거예요. 이미 오른 주식은 접근하지 말아라. 이미 이슈가 되고 리포트가 빵빵 나오는 것들은 접근하지 말아라. 물론 성장이 너무 클 때는 당연히 따라갈 때도 있죠.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지만 김 박사님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기업의 관점에서 매크로에 강건하게 자기의 성장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회사에 대해서 그리고 매크로 환경에서도 이게 어떤 환경이든 잘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시나리오를 그리고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남들이 알려준 정보나 이미 시장에서 프라이싱이 매겨진 가격이 이미 어느 정도 매겨진 부분에 투자하는 것은 오히려 좀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 말씀 저도 굉장히 깊이 동감을 하고 있고 저는 액티브 마켓이라고 자꾸 표현을 해드리는데 맞습니다. 저도 이 AI라는 그 큰 붐은 결코 쉽게 꺼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엔비디아나 빅테크 기업들이 여기서 주가가 그렇게 오를 거냐? 저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장이 그냥 네. 버텨주는 정도로 만만한 출렁거림이 크지 않게 버텨주는 정도고 오름폭의 상당 부분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렇죠. 근데 최근에 나타난 현상을 보시면 AI 붐이라고 해서 빅테크가 어느 정도 조정을 보면 끝났네 이러시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타임플로우로 보시면은 그 AI에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엄청나게 그 부각이 됐었고 지금 동시에 빅테크 반도체 하드웨어가 지금 상당히 부각이 됐었고 소프트웨어에서는 AI라는 것이 결국엔 컴퓨터에 있는 많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서 판단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구간에서 보안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정보에 대한 보안 리스크.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보안 관련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런 기업들의 주가나 이 성장이 되게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네. 근데 그럼 이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연결이 돼서 결국엔 AI 그리고 미국 경기 좋은 이 두 부분이 합쳐서 전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하니까 실제로 미국의 전력 가격이 전년 비해서 거의 30% 이상 올랐거든요. 그래서 전선과 관련되는 인프라 제조 기업들의 관심을 갖고 있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는 배전까지 남았다. 왜냐면 전력의 효율성, 전기 가격이 비싸면 배전을 할 때 전력을 잘 쏴주고 이제 손실이 없게 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전에 대한 기업들도 우리가 스터디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제가 굳이 이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매크로랑 연결해 보면 저는 올해 금리가 연말이나 서서히 떨어지겠지만 실제로 시장 금리의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매크로상 정부의 정책, 미국의 약가인화 정책에 대응해서 미국의 제약회사들, 바이오 많은 텍 회사들이 올해는 충분히 많은 약가인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새로운 기술 개발, 새로운 기술을 가진 기업에 대한 M&A 그리고 새로운 이제 그들이 진입할 바이오 시밀러 그러니까 원약을 복제해서 이제 파는 그런 시장들이 상당히 커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최근에 화이자라든지 존슨앤존슨의 패턴들을 보면은 그 전에 못 샀던 좋은 회사 기술을 가진 회사들을 프리미엄을 100%씩 얹어주고 계속 M&A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에 못지않게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도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해서 차곡차곡 그 임상이 됐던 아니면 기술 수출과 관련되는 것이다 아니면은 그 다른 이제 빅팜들과의 계약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보십사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는 이제 김한진 박사님께 한번 진짜 여쭙고 싶었는데 요즘에 이제 우리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되게 어렵다는 얘기를 누구나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렵고 앞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고 되게 좀 약간은 좀 어두워요. 전망 경로 자체가. 근데 얼마나 안 좋을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이제 정보들을 흡수하셨을 테니까 우리가 그래도 이런 포인트들 뭐 예를 들면 중국에서 어떤 변화가 있으면 아니면 국내에서도 어떤 이제 뭐 새로운 시도가 있으면 우리가 그래도 터닝의 포인트들 왜냐면 요즘에 또 안 좋긴 하지만 AI 붐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이제 그 수지가 흑자가 계속 유지가 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좀 긴 터널을 어렵게 걸어가지만 터닝의 포인트들이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좀 변곡에 대한 말씀을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뭐 우리나라 경제를 열심히 봐야 되는데 우리가 미국 경제 얘기만 많이 하는데요. 네. 사실 뭐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통화 정책도 자율성이 없지만 우리나라 경제도 전체도 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사실은 해외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고 그렇죠. 지금은 그래도 좀 뭐 미국이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독주를 하면서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미우나 고우나 또 좋게 생각하면 미국이 버티는 바람에 그래도 전 세계 경제가 그래도 좀 버티고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부분도 있는 거고요. 경기를 우리가 얘기할 때 순환적인 것과 좀 구조적인 거 네네.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데 순환적인 것은 저는 글로벌 경기 조금 좁게는 미국 네네. 경제의 모멘텀이 지금 중국이 모멘텀이 약하니까 미국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그러니까 전 세계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기도 이제 거기에 그 조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경제도 미국 경기가 내년 한 중반 정도부터 한 1년 정도의 모르긴 몰라도 다운턴에 들어간다면 우리나라 경제도 좀 비슷한 다운턴을 들어갈 거고 그러면 뭐 반문하시겠죠. 우리가 좋아진 게 뭐가 있다고 다운턴이냐 네네. 내년 중반에 하지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럴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조적인 부분은 저는 좀 암울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표현이 과격하지만 앞으로 한 4, 5년 정도가 암울하지 않으려면 지금 씨를 뿌려놓은 게 있어야 되는데 씨를 뿌려놓은 게 너무 없다. 뭔 얘기냐? 씨를 얼마나 뿌려놨는데 2차 전지도 뿌려놓고 전기차도 뿌려놓고 뭐 여러 가지 뭐 반도체도 있고 그다음에 뭐 화장품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하는데 이거를 좀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게 저는 우리나라가 한 2만 불이면 많이 뿌려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3만 3천 불입니다. 네네. 3만 소득 3천 수준 네, 말씀하시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3천 불에서는 이 3만 3천 불을 지탱하기에는 너무 적은 시기를 뿌려놓은 거예요. 네. 그거는 10년 전 시계를 돌려서 10년 전으로 보면 10년 전에 뭘 뿌려놨냐, 5년 전에 뭘 뿌려놨냐, 또 한 2, 3년 전에 뭘 뿌려놨냐를 보시면은 이 3만 3천 불을 4만 불, 5만 불로 밀어올릴 그러한 산업들의 씨가 너무 빈약하다라는 거죠. 네네. 이 부분을 조금 상대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왜 많은 그 국가들이 중진국 함정에 빠지고 우리나라 같이 이제 이미 GDP로는 선진국이잖아요. 네. 이 선진국에서 더 높은 선진국으로 도약을 못하고 거기서 머무느냐 이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지금 거의 30%입니다. GDP에. 이 30%의 GDP를 우리는 자랑해야 돼요. 하지만 또 이 부분이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의 선진국 치고 GDP가 일본만 해도 20%고 미국은 10%입니다. GDP에서 제조업 비중이. 어느 나라든 제조업을 비중을 유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국가가 없는데 인건비가 오르고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 앞선 선진국에서 기술적으로 또 이렇게 압박하고 또 후발 개도국들이 쫓아오고 넛크래커에 걸려가지고 이 제조업 비중이 이 30%의 GDP 제조업 비중이 전부 고부가라면 괜찮지만 이 중에 우리는 한 15%는 약간 중저부가 표준화된 중국에 거의 따라잡힌 혹은 이미 따라잡힌 그러한 제조업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구조적으로 저성장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저는 70% 이상이라고 봅니다. 냉정하게 이걸 봐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좀 우리 다들 경제학자들 다들 모여서 100분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며칠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5년 후, 10년 후에 우리가 4만 불, 5만 불 갈 수 있는 확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고 뭘 해놨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있습니까 지금? 너무 없는 거죠. 기업들은 지금 아둥바둥 지금 살려고 기업들은 본능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산업 전환이 돼야 되고요. 대기업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국가가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고부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부가가치 공백을 메워주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거는 전체적인 매크로 스트럭처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고 굉장히 정교한 우리의 준비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산업 전략이 없고 산업 전환 전략이 없고 이 높은 제조업 비중을 가지고 그거를 35,000불, 4만 불, 5만 불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넌센스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이대로 가면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암울한 거예요. 우리가 저는 방금 그 말씀 이제 우리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많이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라고 이제 해주셨는데 대뜸 곽수정 박사님이 떠올랐어요. 아, 기회가 된다면 우리 곽수정 박사님이랑 저도 이제 참여 기회를 주시면 저랑 김한지 박사님이 또 한번 토론을 더 재밌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네, 해봤고 좋죠. 네네. 역시 뭐 여러분들 이미 다 많이들 이제 우리 김한진 박사님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3프로 TV에서도 그렇고 이제 이 조용조용한 목소리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들과 경험에서로는 이제 생동감 있는 말씀들 이게 이제 우리 김한진 박사님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는 대담을 하고 토론하면서 사실 되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런 뷰를 가져야 되는구나, 또 확인 서로 이제 생각 제가 못했던 부분도 공유를 하면서 마음이 되게 편안해진 자리였습니다. 박사님 3%랑 저희 이렇게 5번 출구 여의도 5번 출구랑 느낌 어떻게 다르세요? 여기는 뭐 그냥 좀 서재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고요. 네. 또 박사님이 진행하시니까 네네. 그냥 정말 평소처럼 그냥 뭐 두런두런 막 얘기하듯이 하니까 조금 더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마음은 훨씬 편하시죠? 네. 앞으로도 그러면 3% 약간 이제 하시면서 부담감이나 마음이 약간씩 무거워지실 때는 여기서 저랑 5번 출구로 하겠습니다. 네, 5번 측으로 오시는 걸로 약속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신 이제 우리 김한진 박사님께 다시 한번 이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투자자분들 그리고 우리 여의도 5번 출구 시청자분들께서도 좋은 말씀 계속 이제 많은 생각과 시나리오를 그리시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내용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할 테니 많은 시청과 그다음에 구독 그리고 우리 김한진 박사님만을 위한 또 댓글도 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